네, 백수진 심사영님, 임주영 리더님, 배영진 실장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세 분의 발표자를 모시고 질의응답 및 디스커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디스커션의 키워드는 Human for AI 블록체인이라고 좀 정해봤습니다. 결국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도 또 그리고 그것을 담는 기술이나 산업, 서비스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 분 발표자들께는 제가 두 가지 공통 질문을 드리고 각자의 관점에서 인사이트 있는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융합 서비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영화 허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2013년에 개봉했었던 영화인데 그게 이제 대략적인 줄거리는 인격형 인공지능 서비스와 사랑에 빠진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그 영화가 생각이 났었는데 그 영화를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2013년에 개봉을 했고 그때 그리는 미래가 바로 2025년이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미국 LA에서 벌어지는 이제 그 인격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된 그 남자의 이야기였거든요. 굉장히 좀 재밌었습니다. 결국 이제 AI가 점점 자율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블록체인이 어떤 실질적인 역할을 하게 될까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화두가 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이 지나게 되면은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은 조금 더 대중화되고 좀 더 편하게 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10년이 지난 후에 2035년에 AI와 블록체인 크립토가 좀 더 보편화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AI 블록체인 융합 서비스를 좀 사용하고 있을지에 대해서 좀 각자의 견해를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백수진 심사위원님 괜찮으실까요? 네네. 백수진 심사위원님 그리고 임지영 리더님 그리고 배영진 실장님 이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발표 때 제가 계속 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이게 점점 더 지금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AI 서비스들, 크립토 서비스들이 결국엔 저희가 뭔가 인게이지해서 사람이 많이 상호작용해야 되는 UI, UX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점 더 많은 AI 서비스들이 저희가 터치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돌아가는, 자율적으로 돌아가는 생태계로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스테이블코인이나 많은 블록체인 기술들이 그런 AI 생태계가 발전하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경제 인프라, 신뢰 인프라가 될 것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다양한 되게 창의적인 유스 케이스들을 10년 뒤에 상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점점 더 많은 게 인비지블해지지 않을까? 점점 더 많은 게 저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알아서 돌아가는 경제가 되지 않을까 일단 생각하는 게 하나 있었었고 사실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AI 에이전트들이 스스로 활동하고 상호작용하는데 꼭 필요한 인프라로서 숨겨져 있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개개인들이 할 일은 점점 더 많이 줄어들 거라고 좀 보이긴 하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되게 창의적인 유스케이스를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점점 더 많은 부분들이 숨겨져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은 점점 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활동 위주로 더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상상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AI 서비스를 사람들은 더 많이 활용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블록체인은 그 안에 숨은 인프라로서 그것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 시스템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임지영 리더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AI와 블록체인의 결합 안에서 블록체인은 보이지 않는 신뢰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AI에 사용될 다양한 데이터들에 대한 진본성 이 데이터들이 정말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왔는지 그리고 데이터 제공자들에게 즉각적인 보상이 주어지는 구조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해 나가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웹3 자체가 내가 하는 모든 활동들이 결국 경제 활동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만들어내는 데이터들이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그 경제적 가치가 바로바로 나에게 어떠한 크립토든 토큰이든 형태로 제공이 되고 하는 그 안에서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되는 그런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블록체인이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웹3 그리고 데이터, 경제적 가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미래의 화두고 또 이제 웹3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솔루션으로 나오고 서비스로 나오고 사업화되는 그런 과정들이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배영진 실장님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아까 발표에서 마지막에 잠깐 언급하긴 했었지만
이제 블록체인 게임에 있어서도 이제 AI가 저는 이제 커뮤니티와 강하게 결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커뮤니티는 게임 제작의 관점도 있고요. 그리고 게임을 소비하는 유저의 관점도 있습니다. 제작의 관점으로 보면 이미 이제 검증이 된 어떤 사례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굉장히 최근 성장을 했었던 로블록스 같은 사례는 대규모의 어떤 게임, 사실상 게임 개발자라고 할 수 없죠. 콘텐츠를 크리에이트하고 싶은 사람들이 게임을 쉽게 만들 수 있는 단초를 제공을 했는데,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AI 에이전트들을 활용한 게임 제작 툴들이 대중들을 위한 것들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좀 심화된 버전으로 이제 전문 개발자들을 위한 것들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도 역시 사례상 유니티라는 엔진이 모바일에서는 굉장히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언리얼이라는 엔진도 AAA 클래스의 고사양 게임들에서는 굉장히 큰 성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처럼 AI 에이전트를 기반으로 해서 게임 제작을 보다 손쉽게 할 수 있는 방향은 피할 수 없는 미래인데요. 이런 것들을 좀 더 미래를 살펴본다면 게임 제작 자체에 AI 에이전트들이 많이 도입될수록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게임 제작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이는 좀 더 미래를 예상을 해보면 유튜브 모먼트라고 부르는 소위 이제 비디오 영상 제작이라는 것이 굉장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리소스를 필요한 것에서 아주 간단한 형태의 툴이 나옴으로써, 그리고 그 파급된 효과가 커졌듯이 AI를 기반으로 게임 제작이 아주 손쉬워지고, 그 제작한 게임들을 손쉽게 올리고 그걸 쉽게 플레이할 수 있다면 게임 시장에서도 유튜브 모먼트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를 기반으로 했을 때 블록체인 기술이 게임 토큰을 기반으로 그 게임들 재화나 이런 것들을 거래하는 것이 아주 많은 양으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좀 10년간을 돌이켜 보면은 2025년 그리고 2015년을 보게 되면은 뭐 이더리움이 ICO를 하게 된 해계가 2015년이었고, 그리고 그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전이 있었던 시기가 2016년이었고,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대가 돼서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이제 디지털 대전환이 있었고, 여기에서 뭐 크립토 시장이 성장을 하고 또 블록체인 기술도 발전이 되고, 거기 더욱이 이제 이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티핑 포인트를 지나게 되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이제부터 좀 많은 변화가 시작되게 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소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영화 허에서 만약에 지금 이제 블록체인 인프라가 있었더라면 그 영화 주인공의 어떤 결말은 좀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좀 그런 상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인공지능 시대의 결제 인프라로서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답변은 이제 그 역순으로 배영진 실장님, 그리고 임주영 리더님, 그리고 백수진 심사위원님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한 20년 정도 전통 금융시장에서 애널리스트로 일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로 일했는데 그 크립토 시장의 어떤 그런 흐름들을 보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크립토라는 것이 이 화폐 디지털 자산이나 그리고 또 크립토 커런시의 측면에서 이 화폐의 기능을 충족시키는 이제 그런 어떤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화폐의 기능이라고 한다면은 교환의 매개, 그리고 가치의 척도, 그리고 가치의 축적, 이 세 가지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전통적인 한 2000년 정도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화폐 기능은 가치의 척도부터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을 내기 위한 가치의 척도, 그리고 그 가치를 저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더 발전이 됐고, 마지막으로 이제 교환의 매개로 그 기능을 수행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디지털 화폐 쪽에서 보게 되면 반대인 것 같아요. 교환의 매개로서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가치의 축적 기능을 더하게 되고, 그리고 더욱이 이제 좀 가치의 척도에 어떤 그런 기능을 더하게 되는 것이 결국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모멘텀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크립토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아주 작게 쪼갤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러니까 사토시 기준으로 해서 1억 분의 1로 쪼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지불 수단이나 어떤 그런 그 지불 수단에 있어서 아주 작은 초미세한 어떤 작은 영역에서의 어떤 결제까지 처리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특이점이 발생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결국은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상에서 이제 이 화폐로서 작용할 그런 잠재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은 이제 AI 시대의 결제 인프라로서 스테이블 코인의 그런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고, 결국 이제 좀 각사 내지는 뭐 해시돼서 보시는 어떤 그런 서비스들에서 사용하게 되는 어떤 스테이블 코인은 어떤 형태가 될까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사람들이 그런 스테이블 코인을 좀 쓰게 되거나 준비하게 된다면 지금부터는 어떤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좀 크립토를 사야 될까요? 아니면 좀 기술을 좀 그 공부를 해야 될 건지, 뭐 이런 것들 업데이트 해야 될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배영진 그 실장님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방금 말씀 주신 내용 중에 굉장히 흥미롭게 들은 부분은 이제 그 화폐가 발전해온 방향성이 굉장히 재밌는 것 같은데요. 저도 방금 이제 좀 인지한 부분이지만 이제 척도, 저장, 교환의 순서로 역사가 이루어졌던 건 아무래도 출발이 중앙화였기 때문이었던 것 같고, 이제 교환, 저장, 척도로 가는 디지털 화폐의 특징은 아마도 탈중앙적인 특징에서 출발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많은 대중들이 빠르게 접근할 수 있으니 탈중앙에서부터 먼저 소위 말해서 유스케이스, 유틸리티를 먼저 갖게 되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게임에서 중심이다 보니 그쪽 관점을 먼저 풀어서 얘기를 해보면, 사실 게임 시장에서도 게임 시장에서는 아까 제가 발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 거래가 굉장히 익숙한 곳입니다. 이미 게임 내에서 재화를 거래를 해왔고요. 그리고 게임머니라는 것이 아주 익숙한 곳이고요. 특히 일본이라는 곳은 제도적으로 일찍 준비를 하여 게임사는 본인들이 발행하는 게임 재화의 절반 가까운 금액을 항상 공탁금으로 재무성에 납부를 하고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것은 현재 화폐 기준으로 이제 금융시장에서 마치 BIS 자기 자본 비율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게임 시장이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 결제라는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바일 게임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던 시기에 결국 애플의 앱스토어와 이제 구글의 플레이스토어가 큰 역할을 했고, 그것들이 결국 가져왔던 가장 큰 장점은 국경을 넘나드는 결제의 편의성이었습니다. 물론 그 결전의 끝단에는 기존 전통 금융인 피지사들이 존재를 하지만 그들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디바이스 내에서 손쉽게 아이디를 만들고 결제 버튼을 누르면 본인이 갖고 있는 전통 금융 결제로 빠르게 넘어가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었고, 그걸 기반으로 좀 많은 수수료를 부과하긴 했죠. 30%에 가까운 수수료. 물론 여기에는 컨텐츠를 유통하는 유통자로서 퍼블리셔적인 어떤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산업 초기에는 그것이 합당한 수준이었고, 최근에 이제 많은 나라에서 소송이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점점 성숙해질수록 그 수수료라는 것도 일반적인 전통 금융시장의 수수료 수준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을 입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해시드에서 발표해 주셨지만 AI 시대의 이 결제라는 것이 스테이블 코인 기반으로 진행이 됐을 때는 아주 빠른 시간에, 그리고 아주 간편한 절차, 그리고 그 말인즉슨 밸류체인상 참여하는 엔티티가 적어진다는 이야기고, 그 말인즉슨 수수료를 부과할 대상이 적어지는 것,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비용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거래 수수료 자체를, 그리고 거래에 필요한 리소스를 보이지 않는 걸 줄인다는 측면에서 게임 개발사 혹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참여하는 게이머들이 이 전체 그 게임 시장에서 발생되는 잉여를 나눠 가질 수 있는 몫이 커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식으로 우리는 준비를 하면 좋겠는가, 개개인의 소비자의 관점에서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항상 새로운 기술은 그 장벽이 있지 않습니까? 배워야 하죠. 스마트폰도 처음 나왔을 땐 터치를 배워야 했고, 애플리케이션에 다운로드를 하는 걸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러닝 커브는 필요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배움의 자세는 또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그 배움의 자세가 좀 있을수록 좀 더 많은 기회를 먼저 가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Run to pay군요. 네. 네. 다음은 임주영 그 리더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사용자 입장에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대해서 준비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열린다 하더라도
사실 한국의 기존의 이제 결제 시장을 보면 신용카드 사용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대중적인 어떤 결제 수단으로 쓰여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이런 이제 신용카드 인프라라든지 결제 인프라가 잘 갖춰지지 않은 국가에서는 굉장히 파급력 있게 활용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국경 간의 결제라든지 국경 간의 송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들을 대체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사용자가 준비해야 될 것은 저는 첫 번째도 보안이고 두 번째도 보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상자산으로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기에 비트코인을 100개를 샀는데 지갑 주소의 패스워드를 잃어버렸어. 그리고 가족이 이마만큼의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상자산을 찾을 수 있는 비밀번호를 우리는 아무도 몰라. 결국은 그 가상자산에 대한 모든 소유와 권한을 사용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기존의 편안함을 조금은 덜어내고 어떻게 해야 이 자산을 내가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공부는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건 전통 금융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사실 묻지마 투자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이듯이 스터디를 하면 할수록 내 자산을 지키기가 훨씬 쉬워진다. 그래서 조금은 가상자산을 바라보는 관점이 저는 이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고 자산을 뭔가 내가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 새로운 영역에서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관점보다는 나의 현재 자산을 지켜나간다라는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스테이블 코인도 믿을 수 있는 지갑, 믿을 수 있는 거래소, 믿을 수 있는 발행사 아까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자기 자본 비율이 1대1로 어느 정도 보완이 되는 그런 발행사 그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믿을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들을 채택을 해서 사용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 전통 금융시장에서는 계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앞으로 이제 웹3 이런 인공지능 스테이블 코인 결제 시스템이나 인프라에서는 지갑 관리, 보안 관리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수진 심사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앞에서 되게 말씀을 잘 해주셨고 사실 배영재 이사님께서 말씀 주신 게 결국에는 저는 이 디지털 세계에서의 생산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앞으로 10년 동안 이 AI가 발전하면서 사람의 생산 활동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되게 바뀔 것 같은데 이게 디지털 세계에서 뭐 게임 제작도 정말 쉬워질 것이고 AI와 함께 개발하는 사람들도 생겨날 것이고 사람들이 훨씬 더 쉽게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이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물리적 세계를 봤을 때에도 지금 로봇들이 나오고 있고 피지컬 AI와 휴머노이드 로봇이 발전하면서 점점 더 사람의 물리적 노동을 대체하게 될 텐데 그때 그 물리적 노동을 대체하는 로봇에 기여한 사람들의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이 되게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아까 저희가 스토리 사례와 다른 프로젝트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피지컬 AI를 발전하게 하는 기여자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다양한 형태의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있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 꼭 토큰이 아니더라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약에 이들에게 실시간으로 보상할 수 있다면 정말로 제가 제 노동이 대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미래가 좀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대안적인 미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좀 그런 측면에서 좀 방금 이제 실장님께서 잘 말씀 주셨지만 결국에는 지금은 저희가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 그 직업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그 직업에서 보상을 받는 형태의 경제활동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사람의 활동 자체도 정말 수많은 AI가 수행하는 많은 작업들에 기여하는 미세 활동들이 생겨나고 거기서 생겨나는 보상들이 미세하게 스테이블 코인이나 토큰으로 지갑될 수 있는 미래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저희가 근로소득을 뭐 은행 계좌에 담아 놓는다, 뭐 연금 계좌를 갖고 있는다의 형태가 되겠지만 결국에는 토큰으로 인한 보상,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보상이 많아지면 저희 개인의 지갑을 관리하는 걸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이 디지털 세계와 물리적 세계에서 AI 발전에 어떻게 기여를 하고 있고 그 활동들이 수많은 활동들이 쌓여서 내가 이 AI 시대에 기여하는 가치 그리고 보상받는 것들이 어떻게 내 지갑에 축적되는가 그 모든 기록들이 온체인에 남게 돼서 나는 이 경제활동에 어떻게 기여하는가가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보상이 되는 미래가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좀 그런 미래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발표에서도 그 Proof of Human이었나요? 네. Proof of Human이랑 그리고 뭐 Human for AI 블록체인의 어떤 그런 그 미션이 굉장히 좀 잘 드러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더벨 블록체인 포럼 2025 모든 세션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AI, 블록체인, 보안, 게임 산업 간의 융합 전략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방향성과 기회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기술 비전에 의미 있는 인사이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뜻깊은 발표를 해주신 연사 여러분, 포럼을 후원해주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더벨이 앞으로도 이러한 시기적절하고 깊이 있는 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